710 대책에서는 몰살 작전이다. 다주택자의 입장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단 하나, 아니 반개도 내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재테크 방법을 연구합니다. 재테크연구소 박상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속도로 변해가는 금융시장에 딱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소 신성진 위원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테크연구소의 주제는 부동산인데요. 최근에 핫한 주제죠. 난리 났습니다. 네, 뭐 집이 없는 사람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나 다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떤 기사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왜 종부세 걱정을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원칙들,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의 연구 주제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학 박사이시고요. 한성만 고문위원장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본인 소개 한번. 예.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에 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한간에 TV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유명한 또 박사님도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진짜 전문가가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십시오. 예,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제가 봐서는요. 박사가 아니라, 예,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실은 부자, 부동산으로 부를 형성한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제가 전문가 나왔잖아요. 부동산, 예, 저 부동산으로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무지하게. 예, 제가 직장생활 한 30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명한 기업에 또 다녔어요. 아마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일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예, 그렇죠. S사라고 그래요. S사. 그 강남에 보면 S사 있죠. 그 S사 아니에요. K사예요. K사. 자, 거기에 자산 운용팀 팀장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자체가 바로 투자하고 그렇죠. 연결된.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몸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상당히 없는 분들보다 있는 분들이 고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은요. 무지하게 고민 많이 합니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더 많아진 정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아무튼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0 부동산 대책 22번째 정책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제가 좀 전쟁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쟁 이야기? 전쟁 영화를요. 전쟁 영화. 예. 전쟁 영화를 비유를 하면 작전명이 있어요. 작전명. 이번 710 대책에서는 몰살 작전이다. 이렇게 좀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몰살 작전? 예, 몰살 작전. 다 죽인다? 예, 다 죽이는 정책이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있는 자도 죽이지만 없는 자도 죽이는 양쪽의 테러를 차단하면서 협곡에서 청산리 대첩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군 2만 명을 몰살하는 정책. 그러니까 못 나가게 테러를 차단하고 하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있는 사람은요.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도 심하죠. 또 1가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가려면 또 이주하는데 6개월 내에 또 이주를 해야죠. 그러니까 앞뒤로 다 차단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요. 현 정부의 우리 정책 입안자분께서는 영리하신 것 같아요. 어떤? 자, 지금 보세요. 이제 부동산에서 약간 경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이너스 경제죠?
예언했잖아요. 예. 마이너스 2.3% 예언했습니다. 자, 경제가 가라앉으면 세금이 많이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안 거치겠죠? 안 거칩니다. 자, 월급 지금 늡니까? 줍니까? 월급 봉급생활자 동결 아니면 어떤 경우 인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only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러를 다 막아놓고 여기서 다 세금을 뽑자.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봐서. 예.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내년까지 뽑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책이 그대로 가지 않죠. 예,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종합부동산 내야 되고 재산세, 취득세 많이 냅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봐서는요, 이제 다 막았잖아요. 다 막아서 세금을 냈어요.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매매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됩니다. 매수도 안 하고. 그러면 다음은 양도세 완화해줄 겁니다. 양도세 완화. 언제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가 언제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2022년 5월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부동산 정책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이후에는 세금제도는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바꾸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180석이에요. 180석이 못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뭐죠? 헌법 개혁이에요. 헌법 개혁. 국민은 다 할 수 있어요. 초스피드로 다 표결할 수 있어요. 네. 민주당이 지금 180석이 2년 뒤에 바뀌지 않고 계속 4년 동안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세금 정책 2년 뒤에 확 바꿀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한 예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왜 그러냐면요. 이건 무리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나타나는 예언입니다. 자, 과거를 알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현재도 알 수 있거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 정권하고 참여정부 정권하고 이 부동산 정책이 비슷합니다. 그건 아시겠죠? 예, 그거는 비슷한 거는 다 공감하잖아요. 비슷한데 다음 정권으로 이양이 안 됐어요. 예, 우리가 당을 만든다는 것은 정권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정권 창출. 근데 정권 창출이 안 됐죠. MB 정부로 넘어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참여정부에 있던 분들이 또 그대로 거의 넘어왔죠. 거의 넘어왔습니다. 80%가.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모를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서 다음 정권이 이양이 안 된 거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언해 보면 내년 말 정도부터는 양화가, 그러니까 지금 강하죠. 부동산 정책이 강화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본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정치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입법 과정이나 행정에 대한 부분이 부동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자, 근데 이번에 정책 중에서 왜 어쨌든 전국에 뭐 5채 이상 가진 인구가 서울에 5채 이상 가진 11만이라 그랬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좀, 그 정도면 그게 50만 가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이거 진짜 심각하다라고 해서 내놓게 되면 그게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효과를 이제 노리는 것 같은데 전혀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다주택자의 입장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전혀 생각. 하나, 아니 반개도 내놓지 않습니다. 세금 올려봐야, 우리가 종부세 올려봐야 얼마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거 충분히 낸다는 거죠. 2배, 3배 올릴 수는 없어요. 3배. 1,000만 원 됐더니 갑자기 3배 올린다고. 그런 것은요, 입법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오른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안 내놓습니다.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는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을 펼 때는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도저도 못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양도세나 이런 것들 확 낮춰버리고 빨리 팔아라, 팔 때 페널티 없애겠다 뭐 이렇게 가면 좀 숨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그 막아놓고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약간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똑같이 어떤 형태로든 공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시그널을 주는 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용산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공공에서 좀 그걸 공급을 하는 것들로 좀 하면 좋겠다.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나라 그런 부분은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40대 중반이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신혼부부들을 많이 만나는 상담사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사전 공급을 통해서 3기 신도시 좀 확대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정책만큼은 좀 고무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실제로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 5년 뒤에 삽을 뛰는 것도 한 5년 걸릴 거고, 공사하고 하면은 뭐 길게는 8년, 1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젊은 세대에게는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감들과 예측 가능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 공급 제도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그 발표에서 엊그제 7월 10일 날 대책에서 기자단 회의 그 질문을 할 때 기자가 이제 물어봤는데 김현미 장관이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맞벌이 소득에 대해서 보다 집 소득은 많지 않지만 금수저 이제 부모님이 있는 그 자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오히려 그 퇴로를 그 더 좋은 조건 아니냐. 소득 그 조건만 완화해 줄 것만이 아니라 뭐 자금 출처라든가 재산에 대한 현황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단번에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의외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공급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요, 공공주택, 특히 임대주택 부분에서 특히 이제 공공이 하는 역할이 좀 미미해요. 다른 선진국보다는요. 공공이 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미미합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그 비율이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3% 이하예요. 다른 나라는 30%, 40%도 육박하거든요. 선진국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 하는 역할이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LH나 SH, 이게 국민을 위한 기업인 것처럼 해요.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실행 예를 들어볼게요. LH 한번 들어보십시다. LH. 자, LH 하남의 교산지구를 토지 수용을 통해서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누구한테 공급을 하죠? LH한테 먼저 주죠. 자, LH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자, 그러면 그 토지를 잘 정리합니다. 토지 구획 정리를 하죠. 구획 정리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민간한테 분양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땅 장사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가?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예, LH가 가져가요. 토지 수용은 10,000원에, 평당 10,000원에 해놓고 본인들은 100만원에 팔아버려요. 99만원 남잖아요. 이게 국가가 투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서민 공공정책, 다시 아파트를 져서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직영하세요, 직영. 토지 수용해서 LH가 집을 져. 5만 가구 져세요. 그리고 국민한테 직접 공급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싸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합니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와, 박사님, 100% 동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 대표님도 박수를 칠 정도로 굉장히 또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LH가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일반 분양사들에게 그 필지를 파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공급도 건설, 시공, 공급까지 LH가 다 공공주택으로 분양을 하라, 이런 말씀. 예, 일부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고 임대료도 더 저렴하죠. 훨씬 저렴합니다. 지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뭡니까? 민영한테 맡긴 거거든요. 주택 공급을 우리나라는 민영한테 맡긴 거예요. 거의 98%를.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뭔가가 국민을 위한다지만 실은 민간의 주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런 이미 장관한테 면에서 이번에 연락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했을 때 세금에 대한 세금을 이제 증세, 증세죠. 부동산 관련된 증세인데 그 증세, 세금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서민 주거 안정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